이게 내 얼굴이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할머니, 제발 그냥 가세요. 전 괜찮아요. 피 묻은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칠순 할머니의 구두가 그 뒤를 따랐고 떨리는 주먹 속 군번줄이 찢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야, 임마! 제대로 좀 해! 해병대 체력단련실, 쓰러진 손자 위로 군화가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뛰어들었고 피가 튀었습니다. 30년 군무원, 중장의 미망인, 그런 경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손자를 지켜야 하는 할머니였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말수는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군무원으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꿀물을 담으면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성스럽게 김치와 깍두기를 밀폐 용기에 담으며 말수는 준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편지 내용이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엔 부대 생활을 재미있게 풀어서 써보냈는데 요즘은 그저 잘 지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군대와 함께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던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간다. 오늘은 꼭 내 얼굴 보고 진짜 괜찮은지 확인해야겠어. 옷장을 닫으려다가 낡은 군무원 신분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첫 버스를 타고 앉자마자 옆자리에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도 면회 가시나 봐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대요. 우리 아들도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여성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해병대 쪽이 심하다고 하던데. 저도 예전에 부대에서 일했었거든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은 지켜졌는데 말이에요. 버스가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이 말순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처음이세요? 아니에요, 예전에. 말순이 말을 멈추고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굳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말순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건물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 배치는 여전히 기억나는 대로였어요. 여기가 많이 바뀌었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대화도 조심스러웠어요. 말수는 벽에 걸린 면회 수칙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규정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더군요. 면회 시간 제한, 대화 내용 제한, 심지어 신체 접촉까지 제한하는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멀리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건 훈련 소리가 아니야. 30년간 부대에서 일하며 들어온 훈련 구호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건 누군가를 괴롭히는 소리였어요. 준호 할머니시죠? 면회 담당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준호는 언제 나오나요? 부사관이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말수는 그의 태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군무원으로 일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감추려는 간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가슴 한편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병사가 면회실로 들어올 때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특히 한 병사의 눈가에 선명한 멍 자국을 본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명백한 구타 흔적이야.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병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어쩌다가 하고 묻다가 주위를 의식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말순은 구두끈을 다시 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뭔가 이상해. 준호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군인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준호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섰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준호가 아니라 또 다른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말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알던, 그녀가 30년간 몸담았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준호였어요. 하지만 말순이 기억하는 씩씩하고 건강했던 손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윈 얼굴,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왼쪽 눈가에 선명하게 남은 멍 자국.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말순이 다가가려 하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순이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멍 자국은 최소 사흘은 된 것 같았고 입술 끝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눈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하다가 좀 다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순은 30년간 수많은 병사들을 봐왔고 진짜 훈련 부상과 구타로 인한 상처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내고 준호를 지켜내겠다고요. 말순은 준호를 면회 테이블로 이끌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굽은 어깨와 피해 다니는 눈빛이 자꾸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김치통을 올려놓으며 그녀는 잠시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85년 겨울이었죠. 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처음 맡은 일이 구타당한 병사의 가족 상담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의 남편이었던 박중령이 그녀에게 말했었어요. 여보, 군인의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해. 우리가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겠어? 그 말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싸운 거 먹어봐.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를 계속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빨리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면회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말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준호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면회 시간에 빈둥거리지 말고 제대로 앉아.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말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30년간 부대에서 일하며 익힌 관찰력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준호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 사람이 누구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린 하사님이에요. 저희 소대 부소대장이시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간부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한 병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때마다 그녀는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었죠.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듣고 증거를 모으고 상급기관에 신고해서 정의를 실현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예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니? 말순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군무원으로 일했다고. 그때 정말 많은 가족들을 도왔었어. 부당한 일을 당한 병사들, 억울한 일을 겪은 가족들.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거든. 준호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 한 번은 어떤 병사가 선임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었어. 할머니가 직접 조사해서 증거를 모으고 군단 감찰부에 신고해서 해결했지. 그 선임은 결국 영창에 갔고 그 병사는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어. 말순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해.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할머니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가 널 지켜줄 거라는 거야.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키가 작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군 하사가 들어왔어요. 이하린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호와 말순을 차례로 훑었죠. 김준호 일병, 면회 시간 거의 끝났어. 정리하고 들어와. 이하린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사님. 저는 준호 할머니입니다.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요? 이하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차피 군대 일은 군대에서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준호를 맡고 계신 분인데 인사는 드려야죠.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대에서 일할 때는 간부와 가족 간의 소통이 참 중요했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병사들도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이하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대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30년간 군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병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잘 알고요. 말순은 이하린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사님, 군인 가족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나 손자가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걱정되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알거든요. 이하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병사도 간부도 가족도 모두가 한 팀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말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의 멍든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하린이 발을 구르며 돌아섰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김준호 일병 따라와. 준호가 일어서려 하자 말순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기억해.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해.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해결해 줄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이하린의 시선이 무서워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순은 준호가 면회실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하린이 문 앞에서 준호의 뒷머리를 거칠게 밀치는 것을 봤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준호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다른 면회객들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방금 그 하사 정말 무서워 보이던데요. 우리 애도 저 사람한테 많이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이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했어요.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면회실을 나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준호를 지켜내야 했어요. 단순히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30년간 군대에서 정의를 실현하려 노력했던 전문가로서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그 오래된 신념을 다시 한번 실천할 시간이었죠. 면회실을 나온 말순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CCTV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간부들의 동선을 관찰했어요.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복도 끝에서 젊은 병사 하나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뺨이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말순이 다가가자 병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니? 많이 다쳤구나. 말순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병사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훈련 중에.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제대로 안 할래? 오늘 밤새 얼차려 받고 싶어? 이하린의 목소리였어요. 말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건 정상적인 훈련 지시가 아니었죠. 명백한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청소하던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그는 청소 도구를 들고 서둘러 사라졌어요. 말순은 다시 면회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만났던 어머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도 방금 면회를 마치고 들어간 모양이었죠. 어머니, 아드님은 어떠셨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나왔어요. 훈련 중에 다쳤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훈련 중에 팔이 부러질 정도로 다칠 일이 있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부대에서 일할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또 다른 가족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말순이 인사를 건네자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수 일병 아버지입니다. 혹시 이 부대 분위기가 원래 이런가요? 제 아들이 입대한 지 6개월 됐는데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말순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개월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나요? 네,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편지도 자주 쓰고 전화할 때도 밝았는데 3개월 전부터 급격히 변했어요. 특히 이하린 하사가 부임하고 나서부터요. 말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하린이 부임한 시기와 문제가 시작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특히 평범한 집안 출신 병사들이 더 심하게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순이 펜을 멈췄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집안 출신은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뜻일까요? 혹시 특별 대우받는 병사도 있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상훈이라는 일병이 있어요. 대령님 조카라고 하더군요. 그 병사는 이하린 하사도 함부로 못해요.
오히려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차별과 괴롭힘이었죠. 그녀는 30년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밖으로 나가보니 한 병사가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하린이 그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너 같은 놈이 해병대 마크를 달고 있다는 게 창피해. 일병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무릎 꿇은 병사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간부들은 못 본 척 지나갔어요.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였는데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걸까요? 저기 하사님.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복도에서 이러시면 다른 면회객들이 불안해하는데요. 이하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순을 쏘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시죠. 이건 군대 내부 문제예요. 군대 내부 문제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인 모욕이나 체벌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하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요즘 군대는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네요. 말순이 무릎 꿇은 병사를 도와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의 존중은 있었거든요. 병사가 감사한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정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하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민호, 너는 나중에 보자. 그리고 할머니, 다시는 군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좋은 일 없을 거예요. 그녀가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 부대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죠. 단순히 준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면회 대기실로 돌아온 말순은 다른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이하린이 부임한 후 3개월 동안 특정 병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상훈이라는 대령의 조카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승진 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말순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순은 구두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와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했으니까요. 말순이 부대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복도에서 무릎 꿇고 있던 정민호가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군복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민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큰일 났어요.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민호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이하린 하사님이 준호를 끌고 갔어요. 면회 때 할머니한테 뭔가 말했다고 오늘 제대로 혼내주겠다면서요.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부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민호가 팔을 잡았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하린 하사님이 준호를 체력 단련실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CCTV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민호가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상훈 일병도 같이 있어요.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말순이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어디야? 체력 단련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본부 건물 지하 1층이에요.
하지만 민간인은 출입이.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분명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죠. 민호야, 면회 담당관한테 가서 긴급 상황이라고 전해. 그리고 헌병대에도 연락해.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신고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말순은 군무원 시절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 민호가 뛰어가는 동안 말순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군단 감찰부에서 일하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중령님? 박말순입니다. 지금 해병대 236부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재빨리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군인 복무 규정 47조에 의하면 병사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긴급 개입이 허용됩니다. 비켜주세요. 경비병이 당황하며 무전을 치는 사이 말순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 뛰어내려갔어요. 30년 전 익혔던 부대 건물 구조가 아직도 비슷했기에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하 복도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멀리서 이하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딴 놈이 해병대를 대표해서 면회를 받는다고? 김상훈, 너가 보기에도 한심하지 않냐? 네, 하사님. 정말 한심합니다. 김상훈의 비웃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순이 체력 단련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눈앞의 광경에 말순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하린이 발을 들어 올리고 있었고 김상우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멈춰! 말순의 외침이 체력 단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하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어떻게? 여기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하사님, 지금 하신 행동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말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이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건 정당한 훈련이었어요. 이 병사가 명령 불복종을 해서 면회 직후에 병사를 끌고 와서 구타하는 게 훈련입니까? 말순이 준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무엇이 훈련이고 무엇이 가혹행위인지 정확히 압니다. 말순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의 왼쪽 눈이 부어올라 있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분노로 타올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일병.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의 목격자입니다. 나중에 진술하게 될 거예요. 상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그래요? 그럼 왜 주먹에 피가 묻어 있죠? 말순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상훈이 황급히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관절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준호를 때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때 체력 단련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헌병 2명과 면회 담당관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부대장인 중령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령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하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거짓말입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이하린 하사는 쓰러진 준호를 발로 차려고 하고 있었고 김상훈 일병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구타 사건입니다. 중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하린 하사,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훈련이었습니다. 이하린이 항변했습니다. 말순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동영상은 없었지만 이하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말순이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군단 감찰부에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곧 조사관들이 도착할 겁니다. 중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누구시길래? 저는 30년간 국방부 군무원으로 일했던 박말순입니다. 남편은 고 박정호 중장이었고요.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자가 부당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체력 단련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령도 이하린도 김상훈도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평범한 할머니인 줄로만 알았던 말순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준호가 할머니의 팔에 기대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어. 말순이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말순은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 제대로 조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국방부에 가야 할까요? 그 순간 말순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이 싸움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요. 의무대에서 준호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말순은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방금 전 중령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준호 일병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남은 군 생활을 생각하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무대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왼쪽 눈 주위에 붕대를 감고 입술에는 상처 연고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를 부축하던 의무병이 말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말순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심각했어요. 준호가 힘겹게 의자에 앉자 그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그들이 비겁한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에 그녀는 멈칫했어요. 할머니, 그만두세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이 일이 커지면 김상훈이 저를 더 괴롭힐 거예요. 그의 삼촌이 대령이잖아요. 말순은 준호의 두려워하는 눈빛을 받습니다. 아직 19살의 어린 청년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느끼는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호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하린 하사가 다른 병사들을 모아놓고 경고했어요. 누구든 이 일에 대해 증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증인을 협박한다는 거네. 네. 그리고 민호가 망설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나서신대요. 이 일을 단순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답답했어요. 조직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1년만 더 견디면 저녁이에요. 그때까지만 1년을 더 이런 식으로 견디라고? 말순이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또 몇 번이나 다칠 건데?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는 걸.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박 여사님, 중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난처해 보였어요. 군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네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체 조사요? 가해자가 대령의 조카인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중령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에 알려지면 부대 전체의 명예가. 명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대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중령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하린 하사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대령님이 직접 관여하시니 저도 어렵습니다. 말순은 중령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중령님, 혹시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중령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령님이 막으셔서. 말순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준호야 말순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포기하면 너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도 겪게 될 거고.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동기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자신처럼 약하고 배경 없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지만 할머니,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말순이 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할 거야.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말순은 민호를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너도 위험해질 텐데? 이미 충분히 위험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싸우다가 당하는 게 낫죠. 말순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군에 입대할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알았어. 할머니가 끝까지 싸울게.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야 해.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만들 거야.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이든 국회든 다 동원할 거야. 30년 동안 쌓은 인맥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중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그렇게까지 해야 바뀝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말순은 구두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부대 밖 찻집에서 말순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김태영 대령, 현재 국방부 감찰실 과장. 그녀가 신참 군무원일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말순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태영아, 나야. 박말순. 급한 일이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수 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군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말순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일할 시간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법규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군인 복무 규정과 군형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글자들을 읽으며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어요. 제62조 가혹행위, 제48조 직권남용, 제73조 증거인멸, 이하린과 대령이 위반한 조항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었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2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연락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똑똑하게 싸워야 해요. 먼저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정리합시다. 테이블 위에 하나둘씩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멍든 얼굴 사진들, 찢어진 군복, 병원 진단서, 그리고 몇몇 병사들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들. 말순은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말순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겁니다. 민수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요? 해야 합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자체 조사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외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구두끈을 다시 매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부대로 다시 가야 해요. 준호 면담 신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사건 경위서를 제출할 거예요. 다시 부대에 도착한 말순은 정문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걱정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었죠. 헌병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말순은 당직 사관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군형법 제62조에 의거한 가혹행위 신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자 진술서와 의료 기록입니다. 당직 사관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좀 위에 보고를 드려야. 그럼 보고하세요. 말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군인권 보호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관이 어쩔 수 없이 접수증을 작성하는 동안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하린이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하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말순은 차분하게 이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신고입니다. 하사님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이하린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해자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이고요. 이하린이 주먹을 꽉 쥐며 다가오려 하자 당직 사관이 막아섰습니다. 하사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헌병대입니다. 말순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이하린 하사, 한 가지만 말해두겠어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금이나마 관용을 베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뺌한다면.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부대를 나온 말순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호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영 대령이었어요. 말순아, 방금 보고받았어. 해병대 236부대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래, 태영아.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어. 감찰팀을 내일 파견할게. 전화를 끄는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구두끈을 조였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이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나설 거야. 조금만 더 견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단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의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무대 침상에 누워있던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갈비뼈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8살 때였죠.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할아버지와 정장을 입은 할머니의 사진들. 그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도 30년 동안 군대에서 일했단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보여준 전문적인 대응을 보며 준호는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문이 열리고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지 몇 통이 들려 있었어요. 준호야, 다른 동기들이 써준 거야. 민호가 침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피하던 동기들이 편지를 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내려고. 힘내. 두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내가 너무 한심했어. 이제라도 증언하겠다고 민호한테 말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모두가 두려워서 침묵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함께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편 이아리는 자신의 숙소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재혁 대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하사, 이번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상훈이를 부각시키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했잖아. 계획대로 진행해. 이아리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대령의 조카를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같은 평범한 병사 하나쯤 희생시키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대령이 자신을 불러 은밀히 제안했던 그날을. 이아린 하사, 우리 상훈이가 곧 입대한다. 특별히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비교가 될 만한 병사가 필요해.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놈으로 하나 골라서 대비시켜줘. 그럼 상훈이가 더 돋보이겠지? 그때는 그저 상부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선을 넘게 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김상우는 장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병 신분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했죠. 삼촌이 대령이니까요. 상훈아, 걱정하지 마라. 윤재혁 대령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도 잘 무마될 거야. 삼촌, 그 할머니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퇴직한 늙은이야. 현역이 아니면 별거 아니지. 하지만 상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준호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평범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호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내일 국방부에서 감찰팀이 온대.
내 할머니가 직접 요청하신 거래. 준호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응. 그리고 다른 부대 군인권 전문가들도 함께 온다고 해. 이번엔 정말 제대로 조사할 것 같아.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갈비뼈가 옥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민호야, 너는 괜찮겠어? 증언하면 너도 힘들어질 텐데.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떳떳해지고 싶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어요. 선임병 한 명이었는데 평소 이하린 편에 서 있던 병사였습니다. 준호야,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증언하고 싶어. 그동안 봐온 게 너무 많아서. 준호와 민호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었어요. 선임병이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하린 하사가 너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고 있어. 김상훈을 띄우려고 일부러 너를 깎아내리는 거야. 대령님 지시라는 소문도 있고.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감찰팀이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어떤 이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기대했고 어떤 이들은 더 큰 보복을 우려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큰 싸움을 시작한 할머니. 그 용기와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맞서겠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둘째 날 아침 9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었어요. 선두 차량에서 내린 김태영 대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법무관, 군인권 전문가들이 차례로 내렸죠. 말수는 이미 정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태영아, 고마워. 이렇게 빨리 와줄 줄 몰랐어. 말순이 김태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해야 해. 태영이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윤재혁 대령도 오늘 만날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부대 본부 회의실로 향하는 길, 병사들이 창문 너머로 감찰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윤재혁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하린과 몇몇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여기는 군대입니다. 윤 대령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간섭할 곳이 아니에요. 말순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군인 복무규정 제47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병사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김태영이 서류를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윤 대령, 저는 국방부 감찰실에서 왔습니다. 이미 장관님께서도 이 사안을 보고받으셨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겁니까? 훈련 중 사고요? 말순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을 설명해 주시죠. 화면에는 준호의 상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 찍힌 사진들은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겼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하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훈련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훈련교범 어디에 병사의 얼굴을 때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훈련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법무관이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네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감찰관님, 이건 제가 자체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령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윤 대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중령,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령이 윤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병사들이 계속 다치는데 묵인할 수는 없어요. 말수는 중령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조직의 압력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김태영이 서류를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네요. 특히 김상훈 일병을 위한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윤 대령이 항변했습니다. 상훈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인정받은 거예요. 말순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김상훈 일병의 근무 기록인데 다른 병사들보다 현저히 적은 근무 시간과 특별 휴가 기록이 있네요. 이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순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민호 일병이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이아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상훈은 대령님 조카니까 특별 대우해야 해. 대신 김준호 같은 애들을 깎아내려서 상훈이가 돋보이게 만들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대령과 이아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태영이 일어섰습니다. 윤재혁 대령, 이아린 하사, 지금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두 분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 윤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대령이야. 누가 감히. 저는 국방부 직속 감찰관입니다. 김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라운드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말순에게 여러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아린 하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의무대로 향하는 길,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준호를 만난 말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잘했어.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할머니가 이렇게 강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말순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단다. 둘째 날 오후 2시 부대 강당에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영 대령이 단상에 오르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말수는 맨 앞줄에 앉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김태영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윤재혁 대령과 이아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태영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말순이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침착했어요.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말순입니다. 30년간 국방부 군무원으로 일했고
군인권센터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당의 작은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런 경력의 소유자라니 모두가 놀랐어요. 그리고 말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고 박정호 중장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분이죠. 이번엔 더 큰 충격이 강당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해병대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정호 중장은 해병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윤 대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이건 군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에요. 외부인이 아닙니다.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비역 신분이고 국방부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가족이죠. 김태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윤재혁 대령과 이하린 하사의 행위는 단순한 훈련 지도를 넘어선 조직적 괴롭힘이었습니다. 특히 대령의 친족인 김상훈 일병을 위한 의도적 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대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카를 쏘아봤습니다. 상훈아, 앉아. 하지만 상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삼촌이 시킨 대로 했지만 준호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저도 가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가해자 측의 핵심 인물이 자백한 것이었어요. 말순도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훈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비겁했어. 삼촌 눈치 보느라 널 외면했어. 준호가 의무대에서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저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해 보인다고, 배경이 없다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는 거요.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하린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죠. 김태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정군 대상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말순이 단상에서 내려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포옹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어. 말순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군단장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별 3개가 빛나는 중장이었어요. 그가 말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군단장이 격려를 했습니다. 박정호 장군님 밑에서 대위로 복무했던 이준성입니다. 말순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성이? 그 꼬마 대위가 벌써 중장이 됐구나. 여사님 덕분에 우리 부대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단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이 윤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윤재혁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입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고 모든 특권은 박탈됩니다. 윤 대령이 항변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를 말렸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던 거예요. 말순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5시 말순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김태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아, 큰일 났어. 윤재혁이 상급기관에 역고소를 했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너를 고발했대. 말순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반격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태영이 이어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됐대. 체력 단련실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말이야.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이었어요. 윤 대령이 아직도 부대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부대로 향하는 길, 말순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헌병들이 말순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헌병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손자가 입원해 있는데. 말순이 항의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 대령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죠. 그때 이하린이 정문 안쪽에서 비웃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여전히 부대 안에 있는 걸 보니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단장 이준성이었어요. 박 여사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윤 대령의 친척이 국회의원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권력의 벽이 다시 높아지고 있었어요. 부대 밖 찻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박 여사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겠대요. 민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협박한 것 같아요. 다른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그래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래요.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적인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거짓말쟁이래요. 다른 병사들이 제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증언한대요.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니? 김상훈이요. 어제는 사과했는데 오늘 갑자기 진술을 바꿨어요.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말순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김상훈도 압력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연극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군 내무반 폭력 의혹, 피해자 측 진술 신빙성 의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윤 대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순을 피해망상에 빠진 노인으로 묘사하고 준호를 관심병 환자로 매도하고 있었어요. 말순은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고 여론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민호에게서 비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증언할게요. 그리고 숨겨둔 증거가 있어요. 말순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적들이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말순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군인권센터 본부를 찾아간 거였어요. 그곳에서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말순아, 이번 거는 생각보다 복잡해. 센터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대령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세력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군납 비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윤 대령이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첩보가 있거든.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어요.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럼 더더욱 밝혀내야겠네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니까요.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그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부대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계속 뒤를 쫓고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말순은 방문을 잠그고 창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차가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말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말순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손자를 생각한다면요. 누구십니까? 감히 협박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오후 군단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말순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김태영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박 여사님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명백한데 CCTV가 삭제되었고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태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군단장 이준성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하린 하사는 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께도 과도한 개입에 대한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의 처분이라니.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30년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말순은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토록 확실했던 증거들이, 그토록 명백했던 진실이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제대로 못해줬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걱정돼서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과 두려움을. 이제 가해자들이 더 대담해질 거라는 공포를요. 숙소로 돌아온 말순은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정호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자만했나 봐. 예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말순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아버지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겁이 났어요. 한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애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 민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순은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말순은 구두를 벗어 들여다봤습니다. 첫날 준호를 구하러 뛰어들 때 묻은 피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의 확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녁이 되자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하린 하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괴롭혀요. 말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견딜게요. 할머니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오히려 준호를 더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순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지켜볼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서 못 드려요. 말순은 문자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준호를 위해 포기해야 할까요? 30년의 경험도, 남편의 명성도, 그녀의 신념도 이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해병대 폭력 의혹, 과도한 민간인 개입으로 혼란만 가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순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나도 압력을 받고 있어. 이 이상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군인권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고문님, 이번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센터의 입장도 고려해 주세요. 말순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 준호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말순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건가? 하지만 그때 준호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싸워주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말순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철저한 전략으로 맞서야 했어요. 셋째 날 밤 11시 말순은 숙소의 작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그녀의 마음처럼 깊고 무거웠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 정호의 사진과 함께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과거에 해결했던 사건들의 기록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명확했고 정의는 항상 승리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말순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번엔 안 되는 걸까? 휴대폰 화면에 준호와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입대 전 환하게 웃던 손자의 모습. 지금의 상처투성이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검은 차가 그곳에 있었어요. 감시자들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완전한 항복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정호야. 말순이 남편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무력한 상황에서도 계속 싸웠을까?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 정호가 대령이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부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 그때 정호는 밤새 괴로워하며 말했었죠. 여보,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때를 기다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전략이지. 말순은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감정에 휩쓸려 전략 없이 돌진한 건 아닐까? 새벽 2시 잠을 이루지 못한 말순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니 빈틈이 보였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물적 증거가 부족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경험을 과신했어.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불명의 메일이었어요. 열어보니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쓰러져 있고 이하린이 발로 차려는 순간의 사진. CCTV가 아닌 누군가의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았어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왜 이제야 이 사진을 보낸 걸까? 메일 하단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부대 뒤편 공원에서 만나요. 말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실패하면 준호를 위해 포기하기로.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끝낼 거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30년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검사,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번에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싸워야 해. 말순이 다짐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맞서야 해.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첫 번째 전화는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님, 박말순입니다. 특종 하나 드릴까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군인권 침해 사건에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국정감사에서 다뤄주실 사안이 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말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신으며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실패해도 후회는 없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밖으로 나선 말순의 걸음걸이는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3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동원한 전략가였습니다. 검은 차가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지켜보길 원했어요. 이제 시작될 일들을 그들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준호야. 말순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할머니가 이번엔 제대로 끝낼게. 넷째 날 오전 10시 부대 뒤편 공원에서 말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10시 5분 한 청년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다가왔습니다. 박말순 여사님이시죠?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군납업체 직원입니다.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왔어요. 봉투를 열어본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윤재혁 대령과 업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김상훈을 띄우는 것도 이 비리와 연관이 있나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상훈이 나중에 간부가 되면 이 비리 구조를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준호 같은 병사들은 그저 들러리였고요. 말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하린도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윤 대령의 지시를 따른 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공범 관계였던 거죠. 이 자료를 왜 저에게 주시는 거죠? 말순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제 동생도 군대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 말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료를 복사해서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어요. 이번에는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새벽에 연락했던 의원이 주최한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해병대 내 조직적 비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합니다. 의원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손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비리 은폐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고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 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아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숨겨온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검찰이 부대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윤 대령의 집무실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수는 부대 정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언론과 검찰, 국회가 모두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방금 이아린 하사가 연행됐어요. 그리고 윤 대령도 조사받으러 갔대요. 준호야, 이제 곧 끝날 거야.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군단장 이준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군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제 책임도 인정합니다. 군단장이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 대령의 비리를 은폐하라는 상부의 압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큰 비리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군 특별감찰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일면 톱으로 다뤘고 시민단체들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말수는 숙소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해냈어.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했어. 그때 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도 드릴게요. 녹음 파일들이에요. 말순이 파일을 들어보니 이아린과 윤 대령이 준호를 어떻게 괴롭힐지 모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된 거였어요. 민호야, 왜 이제야 주는 거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말수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거야. 밤이 되자 검은 차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순을 감시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조사받을 처지가 되었죠. 말순은 구두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남았어요.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5째 날 오전 9시 군사법원에서 긴급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말수는 증인석에 앉아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본 법정은 해병대 236부대에서 발생한 조직적 가혹행위 및 군납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윤재혁 대령과 이아린 하사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병사들을 괴롭히고 군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말순이 제공한 사진과 녹음 파일,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추가 자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준호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목발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그의 표정은 당당했고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단지 김상훈 일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준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김상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삼촌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가담했습니다. 준호와 다른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상우는 윤 대령과 이아린이 어떻게 병사들을 차별하고 괴롭혔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오후 2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재혁은 징역 8년, 피고인 이아린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불명예 전역 처분한다. 법정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부대로 돌아온 말수는 새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억압의 그림자가 사라진 부대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부대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준호가 동료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준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자유로워졌어요. 정민호도 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수는 젊은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어. 앞으로도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특별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정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며 가해자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일주일 후 말수는 서울의 군인권센터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와 인권활동가들이 모였어요. 박말순 여사님은 한 개인의 용기가 거대한 조직의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센터장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때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젊은이들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준호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자랑스러운 해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순이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강한 사람이 되렴. 그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6개월 후 해병대 236부대 정문. 말수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준호의 저녁식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부대 광장에는 전역하는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말수는 맨 앞줄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나타났을 때 말수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움츠러들고 상처받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당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햇살처럼 밝은 미소. 준호는 진정한 해병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전역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말순이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눈빛은 맑고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끝까지 잘 견뎌줬어. 정민호와 다른 동기들도 함께 전역했습니다. 그들 모두 말순에게 인사를 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당당하게 전역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격려를 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이 다가와 말순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단상에 오른 부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부대가 군인권 우수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6개월 전 용기 있는 한 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부대장이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박말순 여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사님의 용기가 우리 부대를, 아니 대한민국 군대를 바꿨습니다. 병사들과 가족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말순과 준호는 부대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정의와 용기의 길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를 기리는 거예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특별히 만들었대요. 말순은 비석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남편 정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저녁 무렵 말순은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그녀는 문득 구두 밑창을 들여다봤어요. 6개월 전 묻었던 피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할머니, 저 대학 가서 법학 공부하려고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군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말순이 놀란 눈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그런 결심을 했구나. 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겪더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요. 말순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훌륭한 결정이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밤 말순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준호가 전역했다.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큰 꿈을 품고 돌아왔다. 이 모든 게 꿈만 같다. 6개월 전 그날 피 묻은 구두를 신고 뛰어들었던 순간이 생생하다. 그때는 그저 손자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바꾸게 되었다. 정호야, 당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어. 비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준호가 이제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더 큰 일을 하려고 해.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일기를 마친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평화로웠어요. 어디선가 준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말순은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피 자국은 사라졌지만 이 구두는 영원한 증인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정의를 위해 싸운 증거였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 신을 준비가 되어 있어. 말순이 구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녀는 구두를 신발장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첫 번째 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언제든 다시 신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희망. 아마 이 모든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부당함을 겪고도 침묵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정의를 위한 싸움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불의에 맞서 싸운 경험, 누군가의 용기에 힘을 얻은 순간, 혹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함께라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